오늘은 또 어떤 분들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그 내용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언젠가 국화부 계신데, 네, 언젠가 국화부님 1996년부터 살던 전입자이고 이전 소유주 혹은 세입자, 네? 어쨌든 22년 주인이 바뀌고 이후 새 소유주와 재계약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는 건가요? 당연하죠. 예. 자, 이게, 근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때부터 살았긴 했지만, 만약에 이분이 전입을 뺐다가 새로 신청한 거라면은, 새로 신청한 날짜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부터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전입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늦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점유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해야지만이 발생하는 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걸 이해하고 사건을 보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흰구름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지방에 17평 오래된 빌라, 시세 7천만 원 정도 대출 없이 갖고 있고요. 7천만 원 정도 대출 없이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금융권도 담보대출 금액이 안 나온다고 해요. 다른 자금 마련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업자 담보대출로 발생하면은 대출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주택담보대출은 그냥 그 주택에 대한 가치만 평가해가지고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는 건데 이게 이 주택에 대한 담보 가치가 약해 보이는 거죠. 시세는 7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은행에서 감정평가했을 때는 뭐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담보로 해줘봤자 만약에 경매당했을 경우에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요, 이 사업자 담보대출이라는 성격은 다릅니다.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장사를 어렸을 때 26살에 처음 시작해서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오픈을 하면서 사업자를 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3천만 원을 대출해 줬어요. 근데 3천만 원을 대출해 줬는데, 그냥 해주진 않고, 막 사업 계획서도 써야 되고, 막 뭐 임대차 계약서도 보여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업자를 내고 3개월 안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 그걸 신청해가지고 3천만 원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 금리를 1%대인가 되게 저렴하게 해줘요. 이게 사업자 지원 대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내가 오랫동안 되게 부담되지 않게 매달 갚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되죠. 저한테는 그때 굉장히 힘이 됐던 자금이었는데, 자, 이런 것처럼 누군가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런 것들 좀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떠한 담보도 없었는데 신용대출을 제가 그때 일으킨 거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동산까지 굳이 담보로 하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렇게 사업자 대출은 다른 분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담보의 가치가 약간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잡은 상태에서 대출을 일으켜 줍니다. 모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뭐 3억 정도의 이미 기대출이 존재하더라도 후순위 대출 성격으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 주곤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런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이거를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흰구름님.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담보대출을 받고 후순위로 추가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해요, 담보대출을. 근데 그런 거는 생활안정자금이라 그래서 그런 한 1억 정도까지 최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요, 이런 걸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안 돼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급하게 다른 걸로 쓴다 그러면은 뭐 이용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 후순위 대출을 이용해서 뭔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 목적으로 받는 거라면 사업자 후순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후순위 대출도 이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아야 1억이 아니라 훨씬 그 더 많은 돈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예, 부동산을 취득해도 괜찮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이게 대출을 일으킬 때에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별고래님 472일차. 아님, 별고래? 아니, 고래별이구나, 그거는. 우리 지아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전문가반 회원님이신데, 그 다가구를 낙찰받으셨는데, 거기 이름을 고래별이라고 지었어요. 왜 고래별이라고 지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게 검색을 할 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할 때, 만약에 다가구 뭐 이런 거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먼저 뜬대요. 되게 똑똑하시죠? 우리 회원님 똑똑하시죠? 그래가지고 기억자로 시작하는 그 이름을 바꿨대요. 똑똑하시죠? 여러분들도 어떤 생활 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래요. 별고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이디가. 고래등인가? 어쨌든 뭐 그냥 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님, 멘토님 기운받아 낙찰 명도도 잘 되길 기원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아님, 아이스 아메리카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 아이디가 아예요. 우리 아님, 네, 낙찰도 받으시고 명도도 잘 되고 좋은 기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권영림님, 처음 듣는 아이디가 많네요. A 부동산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서 부동산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서 경매에 들어가면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부동산의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누구 입장이죠? 어쨌든 읽어볼게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서 경매에 들어가면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보유하고 있는 비부동산의 대출 연장이 안 되나요? 보증금 이외의 미납급은 없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보유하고 있는 물건 같은데요. 그죠? 자, 신용등급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서 경매에 들어가면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고의로 이제 그 경매로 털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예, 신용등급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B부동산의 대출 연장? 이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장이 되더라도 일부 보증금을 얼마 갚으세요. 안 그러면 연장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걸 당하기 전에 비부동산 대출 받은 그 대출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경매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일으킨 대출에 대해서 연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느냐. 내가 이거 갚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 그동안 잘 갚아왔던 것처럼 아무 문제는 없는데, 요거를 지금 그런 식으로 부득이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사후의 상황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얘기를 들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됩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용을 미리 알고 내가 하셔야지,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임의 경매를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분이 해결을 못하고 결국에는 경매를 당하는구나. 당연히 은행에서 좋게 볼 리가 없죠. 신용등급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B부동산의 대출에 대한 그 비용까지도 영향을 받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 빈스님, 아이고, 우리 빈스님이 오랜만에 질문 주셨네요. 자, 공매가 대출이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경우일까요? 공매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경매나 공매나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뭐 이런 거죠. 그 부동산의 가치가 별로 안 좋을 때.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2천만 원 정도에 낙찰받았을 때? 예, 그런 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비용이 작기 때문에 이런 거죠. 왜 2천만 원에 낙찰받을까요? 집은 2억짜리인데 거기 전세 들어있는 사람이 1억 3천이에요. 1억 3천이에요. 그러면은 1억 3천을 내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유찰이 많이 돼야지 입찰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대출이 나올까요? 대출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당연한 이유들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공매니까 안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런 것은 없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빈스님까지 했죠. 차계선님, 매매사업자 현황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예정신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소세만 맡기려고요.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매매사업자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일반 부동산 이외에 다른 사업 같이 하시는 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신고하면서 하는 거고, 부동산만 하는 경우는 이걸 보유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막 이익이 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해야 될 때만 하면은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매매사업자를 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뭐 특별한 낙찰받은 것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런 신고도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누군가가 우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끄는 것도 없고 뭐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도 아무것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고 안 했다 그래서 페널티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해되시죠? 가끔 매매사업자를 내고 세무사한테 속아가지고 이거를 막 월 10만 원 주면서 이런 기장은 할 것도 없는데 기장을 맡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 그냥 매매사업자를 3년 아무런 매출이 없어. 내가 낙찰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어. 3년 동안 아무 신고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벌금도 없고 아무 페널티도 없어요. 이해되셨죠? 이걸 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니까 잘 물어봤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이게 왜냐면 세무사님들은 또 무조건 또 요청하거든요. 그럼 또 10만 원씩 여러분 낸다고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예, 가끔 제가 우리 초보자분들하고 그런 거 많이 상담하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여간. 네. 근데 모든 또 세무사님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돈나무님, 명도 질문 드립니다. 다세대 빌라를 공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공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소유자 연락처를 몰라요. 공매로, 채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듯 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2, 3개월 전에 이사 간 것 같다 합니다. 빌라 공동관리비 받는 분한테 와이프 연락처를 받아 연락해보니 전화번호가 바뀐 듯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낙찰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경매를 당하거나 공매를 당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같은 것들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사건 기록을 열람하러 가다 보면 전화번호가 당연히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보면 상호간에 이제 연락처를 기입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모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강제 집행을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로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매 이게 만약에 압류 물건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공매에도 압류 물건이 80% 이상은 되니까요. 압류 물건이라고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민사로 또 이게 좀 신고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이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 8개월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지나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자금 손실, 또 이거를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또 손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적극적으로 주변 지인들이 두세 달 전에 이사 간 거 알고 있잖아요. 주변에 중개사가 이걸 거래할 때 분명히 개입한 중개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우리 돈나무님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달 한 달이 우리한테도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항상 공매로 낙찰받을 때에는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 집행의 기간이 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손실 또한 내가 감안한 상태에서 입찰가를 작성하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매는 이러한 리스크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돈나무님이 또 추가로 질문을 바로 주셨네요. 전기세 통지서 우편물을 보니 독촉장에 단전할 수도 있다고 혹시 몰라 어제 세대열람 다세 떼서 확인하니 아직 전입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단전한다는데 단전 못합니다. 이거 그냥 잘 갖게끔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거지 이렇게 단전하기까지는 굉장히 뭐 오랜 시간 동안 안 하고 나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긴 쉽지 않고 어쨌든 그 부분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단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낸 거지 내가 안 낸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몇 월 며칠자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낙찰받은 게 아니라 낙찰받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 납부한 날짜가 등기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몇 월 며칠부로 등기한 날짜, 등기한 사람입니다. 공매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다시는 고지서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주민번호에 나와 있는 지역으로 이걸 보내게 되어 있어요. 보낼 겁니다. 보내고, 나는 내가 등기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전기 요금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요, 자, 거기에 지금 전입이 아직 돼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기한 다음에, 돈나무님이 등기한 다음에 동사무소 가면은 직원이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보통 한 달 정도 안에는 말소를 무조건 진행해 주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강제 집행대로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돈나무님 잘 물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실무 지식인데 우리 돈나무님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권성경님, 네, 빌라인데 용도가 사무실인데 이런 물건은 용도명이 안 되나요? 됩니다. 되긴 되는데요. 빌라를 지은 사람들이 이걸 사무소로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주차장 대수가 안 나와요. 땅이 작아서. 네. 그래서 2층에 있는 2개 호실을 사무소로 신고해야지만이 합법적으로 이 건물에 4개 호실을 지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용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차장 한 대를 댈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양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긴 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무실 요거는 요거를 한번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역삼동이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뭐 홍대 쪽, 합정동 쪽이라든지 요런 데는 뭐 연산동이라든지 2층이 사무실이라고 돼 있어도 굳이 빌라로 바꿀 필요가 없죠. 왜요? 그 사무실을 쓸 사람을 임대받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사무실로 쓰면 되잖아요. 네. 요것 또한 방법입니다. 왜냐면요. 일단 용도가 사무소로 돼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게 낙찰이 되거든요. 그 나는 적게 낙찰 받아서 비싸게 사무실로 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무실로 임대를 줘버리면 월세 소득이 높잖아요. 그죠? 약간 이런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어떤 사고의 영역이긴 한데 이런 것들 또한 돈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는 또 블루오션 물건인 거니까 그런 관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행복한 부자님 744회차 방문제라고 합니다. 네, 좋아요. 자, 거함님, 소유자가 거주하는 물건이 낙찰되어 배당 완료 후 잉여금이 남았을 때 소유자가 잉여금을 받아가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는요, 내가 빚진 거, 경매로 해결하고 남는 돈 내가 받는다는데, 그죠? 예, 내가 누군가한테 이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낙찰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여러분들 토요일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토요일 날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면 얼른 인사보다도 빨리 질문부터 달아서 올리시면 답변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울러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린 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다음 또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도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희도 또 이제 아침 또 수업을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